2020년 5월 유튜브에 미스터리한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이 직접 찍어 올린 이 영상에는 산을 빠른 속도로 오르는 흰색 물체가 포착되어 있었는데요. 영상에 찍힌 장소는 등산로가 아닌 험준한 돌길이었죠. 흰색 물체는 마치 날듯이 산을 올랐는데 그 크기는 2m가 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해당 산은 부산에 위치한 장산인데요. 장산에는 예로부터 장산범이라고 불리우는 괴 생명체에 대한 전설과 목격담이 많았습니다. 온몸에 허연 털이 수북하게 뒤덮여 있다는 괴짐승. 장산범은 여느 동물들과는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냇물이나 바람소리 혹은 그리운 이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을 홀린다는 것이죠. 장산범이라고 하여 이것이 호랑이 요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범이란 괴수 혹은 괴물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로부터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괴짐승 혹은 산속에 사는 육식 동물들을 한데 일컬어 범이라고 불렀다 하죠. 장산에서 주로 목격담이 나와 장산범이라고 불리는 이 괴생명체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괴담을 모아서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그 종류가 비슷해 보이는 실화 괴담들을 한데 묶어서 소개한 것이 그 시초였는데요. 이후 자신도 그러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도 연이어 들려왔죠. 이 중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세가 93세가 되신 외할머니는 아직도 정정하게 잘 걸으시고 행사가 있을 때면 소주 한 병도 거뜬히 드시고는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외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외할머니께서는 20대 초반쯤, 그러니까 1930년대 말 북한 황해도에 사셨습니다. 20살 때 동네 친구 세 분과 같이 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갔는데 그날은 평소에 가던 길 말고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었다고 하죠. 숲에는 고사리뿐만 아니라 각종 산나물들이 정말 많아서 큰 광주리와 보자기가 한아름이 될 정도로 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다시 서둘러 산을 내려가다 보니 목이 아주 말랐지만 가져온 물은 식사를 하며 이미 다 마셔버린 상태였죠. 친구 중 한 명이 목이 마르다며 심하게 칭얼댔지만 산속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하늘은 시시각각 어두워지고 있어 물은 뒷전으로 미루고 급하게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물소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선명하게 들렸으며 네 분 다 정확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목을 축일 겸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아무리 소리를 따라 걸어도 계곡은 나오지 않았죠. 물소리는 오른쪽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왼쪽에서 들려오고 줄기차게 들려오다가는 갑자기 또 끊기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려는데 저기 나무 사이에서 허연 안광 두 개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죠.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그것의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솜같이 고운 하얀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보았을 때 짐승이라는 느낌보다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안광이 번쩍이는 눈빛이 특히 강렬했다고 하죠. 그 괴물이 나무 사이에 두 발로 딱 서서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가만 보니 입으로 졸졸졸 하는 시냇물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시냇물 소리를 완벽하게 읊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소름 끼쳤다고 하죠. 외할머니와 친구분들은 보자기고 광주리고 다 던져버리고 헐레벌떡 산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던 당시 약초꾼들이 쓰던 오두막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두막 바로 옆에서 아까 그 시냇물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시냇물 소리는 외벽을 타고 오두막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또 끊겼는데 갑자기 다정한 사람 목소리로 아까 물을 먹고 싶다고 칭얼거리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름 돋는 것은 그 목소리가 친구의 어머니와 똑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그대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보니 목이 마르다던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를 찾지 못한 채 산을 내려왔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죠. 칼을 찬 일본 순사들 10명이 온 마을을 헤집고 산에도 올랐지만 친구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TV에서 호랑이를 보면 저거는 호랑이고 범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아주 영악하고 사람 같은 범이 말이죠. 장산범의 목격담이나 이야기는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자되었다 보니 한국의 전통 요괴라기보다는 도시 전설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목격자나 제보자의 나이와 시대를 감안해 보면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탈에는 사자탈이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얼굴과 짐승을 형상케 하는 몸체, 희고 고운 털까지 현대의 장산범 특징과 많은 부분들이 부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자탈은 산예라고 불리는 전설의 동물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개만한 맹수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온몸의 털이 푸른색이었고 눈은 금방울처럼 빛났다. 그 모습이 그림으로만 보던 산예와 같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을 예로 들며 산예가 조선에 실존하였던 희귀 동물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산예를 모티브로 사자탈이 만들어졌고 그 산예 중 극소수 살아남은 개체 혹은 후예가 아직 장산 어딘가에 서식한다는 것이죠. 목격담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목소리를 흉내낸다, 번개같이 빠르게 달렸다 등 괴담적인 살이 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자는 인간들의 무차별적인 산림 파괴로 인해 산예, 즉 장산범의 조상이 되는 동물이 멸종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흥미로운 조선시대 기록도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평안도 벽동군에서 어떤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 몸집이 매우 컸는데 그 색이 반은 잿빛이고 그 반은 흰빛이었다. 곰과 비슷하나 곰이 아니었다. 평안도에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같고 뒷발은 곰 같았다.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조선 왕조실록은 철저한 고증과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져 그 역사적인 신빙성을 아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록에 쓰였던 정체불명의 괴수는 어떤 짐승을 말하는 걸까요? 현재는 멸종하고 없는 산예라고 불리던 희귀 짐승이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장산범을 두고 변종 호랑이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호랑이는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잡힌 것을 마지막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도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격담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90년대에는 이상하게 부산에서 유독 목격담이 많았습니다. 총 3건이었던 호랑이 목격 제보는 모두 장산 인근이었죠. 장산범, 산예, 호랑이까지 이들은 서로 어떤 연관점이 있는 걸까요? 달은 있으나 달빛이 밝지 않고 하늘이 흐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밤, 이상하게 밤새도 울지 않고 밤벌레도 울지 않아 매우 조용한 밤,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으나 물기 어린 서늘한 바람이 잔잔하게 계속 부는 밤. 장산범이 출현하는 날의 날씨는 이렇다고 하는데요. 밤에 산에 오를 일이 있거든 한 번쯤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4년 미국 셔먼 부부는 유타주에 위치한 500에이커 크기의 농장을 구매합니다. 농장은 넓은 크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농장 주변이 인디언 보호구역이어서 그런 것이라 여겼다고 하죠. 농장 인근에는 나바호족이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이 수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바호족은 샤머니즘적 성향이 특히 강한 부족이기도 했는데요. 동물들을 신성시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셔먼은 자신이 구매한 농장과 그 일대가 스킨워커의 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바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미지의 존재로 늑대 혹은 짐승들과 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주술사였는데요. 그 경지를 넘어선 자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몸을 동물처럼 변형시킬 수 있다고도 하죠. 스킨워커는 나바호족의 원주민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주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흑마술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는데요. 셔먼은 이러한 민간 신앙과 전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였다고 하죠. 이사 첫날 소들을 이동시키던 셔먼은 숲에서 늑대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셔먼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늑대도 늑대지만 그 덩치가 일반적인 개체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늑대는 꼬리를 살랑거릴 뿐 별다른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생긴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늑대 주변으로 다가갔고 늑대는 한순간에 돌변, 송아지의 머리를 물고 사정없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들은 셔먼의 아들이 사냥용 엽총을 들고 뛰어나왔고 총을 건네받은 셔먼은 곧바로
늑대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요. 늑대는 총을 정통으로 맞고도 움찔대는 기색 하나 없었다고 하죠. 셔먼은 연이어 총을 발포했고 늑대는 6발을 맞고서야 쓰러졌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늑대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몸과 다리, 심지어 머리에도 총을 맞았던 늑대는 셔먼을 한번 흘겨보고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죠. 늑대가 총에 맞았던 자리에는 피가 흥건했는데 어째서인지 피는 검붉은 색을 띠었으며 악취 또한 아주 고약했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에 발생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셔먼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셔먼은 집 밖이 대낮처럼 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에 대해 마치 축구 경기장에 조명을 켜놓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간은 새벽 2시 정도였다고 하죠. 셔먼이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보려던 찰나 누군가 마치 조명을 내린 것처럼 팟 하고 모든 불빛들이 사라졌고 일반적인 밤 풍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셔먼은 이것은 꿈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었다며 빛이 일반적인 햇빛과는 다르게 백색을 띠었다고도 말하였죠. 기이한 사건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셔먼 부부는 소의 귀에 태그를 붙이던 작업을 하던 중 농장 쪽에서 소들이 내지르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수의 습격이라고 생각한 셔먼은 하던 작업을 멈추고 총을 챙겨 현장으로 뛰어갔는데요. 셔먼이 목격한 것은 울고 있는 어미소 옆에 놓인 송아지의 사체였습니다. 송아지는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장기와 살이 모두 도려내진 끔찍한 모습이었죠. 이상한 것은 주변에 피가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의 공격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주변이 피로 흥건했어야 정상인데요. 더군다나 이 송아지는 셔먼이 40분 전쯤 직접 태그 작업을 해주었던 소이기도 했죠. 40분 만에 30kg의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송아지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전문 장비로 살을 바르고 되돌려 놓았다라는 추측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장을 방문했던 이들은 모두 스키워커에 대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근에 워낙 넓게 퍼져 있는 전설이다 보니 기괴하게 죽은 형태로 발견된 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키워커의 길이라고 불리는 셔먼의 농장과 그 일대에는 동물들이 이상하게 죽은 형태로 발견되는 일이 유독 잦았다고 하는데요. 목과 머리가 분리된 모습, 눈알이 도려내진 형태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었다고 하죠. 이는 1911년부터 관측된 기록이 존재하며 짐승의 사체 외에도 정체불명의 징도, 괴이한 불빛 등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기현상들이 발생한 이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셔먼과 가족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심각한 불면증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셔먼의 부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들의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자 셔먼은 결국 농장을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동안 셔먼은 가지고 있던 소들 중 25%를 잃었고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는 가족 모두의 청력과 인지 능력이 20% 이상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셔먼은 농장을 내놓기 전 자신이 겪은 사연들을 한데 모아 지역신문에 실어 내보내는데요. 이에 관심이 생긴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미스터리 에어가 로버트 비글로우가 $200,000를 주고 농장을 사들이게 됩니다. 비글로우는 사비를 들여 농장에 내셔널 디스커버리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스키워커 농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에 설치해 놓았던 CCTV는 틈만 나면 고장이 났고 가끔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였으며 연구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두통, 구토, 현기증 등 신체적 이상 반응을 끊임없이 호소했죠. 그들 중 몇몇은 이상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생화학자였던 콜럼 켈러워 박사는 괴생명체로 추정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 밤중에 농장 근처를 순찰하던 중 50야드 정도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거대한 소처럼 보였는데 절대 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이를 들은 대중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과 결과에 의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학자가 물리적인 증거 없이 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당시 켈러워와 연구를 진행했던 다른 박사들은 켈러워는 정말 무엇인가 본 것일 수 있다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모론자도 미스터리 애호가도 아니었지만 농장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셔널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비글로우의 손을 떠나 익명의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추후 밝혀진 구매자의 신원은 브랜든 휴갈이라는 인물로 수년 전부터 스킨워커 농장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농장의 소유주가 된 그는 2016년 이를 공개 실험으로 전환하고 전문가들을 초빙,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워커 농장은 마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농장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으며 나바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스킨워커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1960년대 미 해군은 소련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전 세계 해역 곳곳에 수중 청음기 소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후 수중 청음기는 쓰임새를 잃게 되었고 미국의 해양학자들에 의해 연구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1997년 미국의 국립해양기관 노아가 사용하고 있던 소우스에 정체불명의 소리가 하나 포착됩니다. 남태평양과 남극해 사이 4,300m 해저에서 포착된 이 소리는 학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초저주파로 수신된 그 소리는 무려 5,000km까지 퍼져나갔으며 노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해양기관에서 일제히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괴울음 소리가 포착되다 해양학자들은 이 소리에 블룹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룹은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주파수였는데요. 음파를 토대로 분석한 생물체의 크기는 무려 700피트, 즉 200m가 넘는 수치였죠.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진 해양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성체 기준 최대 33m까지 자라나는데요. 그럼에도 블룹의 주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크기였죠. 이에 세간에서는 블룹이 고대의 전설로만 전해지던 레비아탄이나 크라켄의 실존 증거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포착만으로 이것이 거대한 괴생명체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블룹이 관측되고 난 직후 학자들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룹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인도양에서 또다시 들려왔던 것인데요. 이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주 동안 이어졌으며 블룹만큼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이 음파 역시 지구상의 그 어떠한 생물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었던 블룹은 이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극의 심해 밑에 사는 고대 괴수가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요? 블룹은 남극에서 빙하가 녹아 떨어지는 소리와 굉장히 흡사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의 지진학자 로버트 지악은 블룹이 가진 음파 특징이 남극의 빙하가 무너질 때 나는 소리와 아주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정 이유로 인해 갈라지거나 녹은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바다에 빠지면서 발생시키는 소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블룹의 소리와 빙하 소리는 꽤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가 인도양에서도 관측되었다는 사실, 소리의 형태가 무생물이 아닌 생물의 특징을 더 많이 띠며 규칙적으로 들려왔다는 사실 등 빙하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점들이 많았죠. 블룹은 빙산을 비롯한 지진, 화산 같은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며 잠수함이나 폭탄 같은 인공물체에 의한 현상은 더더욱 아니다. 폭스는 국립해양기관 소속으로 이제껏 많은 음파와 현상들을 분석했지만 블룹은 분명히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극에서 빙하가 무너지는 현상인 빙진은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인해 생각보다 꽤 자주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노아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빙진 소리와 생물체가 내는 유기적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하였죠. 실제로 화산이나 지진으로 인한 자연 현상의 경우 그래프만 보아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해양학자들이 동시에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블룹이 이제껏 알려졌던 어떠한 그래프와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블룹은 그 거대한 파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배나 고래가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수중 음향은 해저에 위치한 한두 개의 센서에만 녹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블룹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5,000km 내에 위치한 수십 개의 해양 센서들을 올렸다. 이것은 그 어떠한 전례도 없는 매우 희귀하고
특수한 경우이다. 블룹이 빙진 소리라고 주장한 로버트 지악 박사는 이것은 빙하에 의해 발생한 소리일 확률이 높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가 낸 소리일 가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후에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블룹이 생명체에 의한 소리라고 주장하던 노아는 몇 년 후 주장을 번복하며 해당 소리가 부서진 빙산에 의해 관측된 소리라고 결론 짓습니다. 세간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었죠. 이로 인해 현재 블룹은 빙하 소리라는 것이 주류 의견이 되었으며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룹은 정말 평범한 빙하 소리였을까요? 그 평범했던 빙하 소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가로질렀으며 생명체가 내는 울음소리 혹은 주파수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였던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바다의 약 5%를 알아낼 수 있었다. 나머지 95%는 아직도 심연 속에 감춰져 있다. 용은 먼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환상 속의 동물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용은 같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차이점들이 많은데요. 외적인 모습 말고도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서양의 드래곤은 주로 전설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허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동양의 용은 마치 실제 존재했던 것인 마냥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용과 관련된 기록은 동양 중에서도 특히 한중일 세 나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용 기록이 유독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년 6월 북극 문명전 동쪽들에 용이 떨어졌다. 색깔은 검은색으로 몸 길이가 10장이 넘었다. 9일 동안 머물다가 떠났는데 이를 기려 그 자리에 사찰을 세웠다. 동성연 경내에 청룡이 추락했는데 목 부위에 상처가 생겨 즉사했다. 길이는 10여 장에 달했고 몸의 길이와 꼬리의 길이가 같았다. 꼬리는 납작한 형태로 물고기의 겉과 비슷한 비늘이 붙어 있었다.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입수염이 달려 있었으며 배에 달린 발의 발톱 사이에는 붉은색 막이 있었다. 광동 신해연 해변에서 용 한 마리가 떨어져 어민들에게 산채로 맞아 죽었다. 몸색은 푸르고 배만 붉은색을 띠었다. 금단 학궁 앞에 용 한 마리가 잡혔는데 그 비린내가 아주 심하여 코에 거슬렸다. 비늘은 해바라기 부채와 같았다. 용이 라너 하류의 러팅현 경내에 내려앉았다. 마을 주민들이 햇빛을 가려주고 물을 뿌려주니 사흘 후 큰 뇌우를 일으키고는 자리를 떠났다. 태백 호변에서 용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긴 수염과 높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으며 흰 배에 등은 푸르고 지느러미와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몸에는 큼지막한 비늘들이 가득했는데 그 비린내를 면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군중들은 돗자리로 용을 덮어주고 관청에서는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같은 날 밤 뇌우가 몰아친 후 용이 사라졌다. 용이 있던 자리에는 깊은 도랑이 하나 남았다. 이러한 기록들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실제 중국의 고문원에는 용에 관련된 글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러한 기록은 20세기까지도 이어졌죠. 1934년 7월 중국의 랴오닝성 잉커우시에 40여일간 비가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하강의 수위가 급등하였고 요하 부간 인근의 갈대밭이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비가 그친 후 부간 사람들은 갈대밭에서 동물의 사체가 썩는 듯한 악취를 맡게 됩니다. 원인을 찾고자 갈대밭을 헤집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용을 발견하였죠. 용은 2개의 뿔, 황소를 닮은 코, 4개의 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몸 크기는 커다란 말 정도 되어 보였으며 몸에서 심한 악취가 풍겼다. 용이 기력이 다해 날지 못하자 사람들은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고 물을 부어주었다. 승려들도 합세하여 용이 기운을 차리는 것을 도왔고 며칠 뒤 큰 비가 한 번 내리더니 용이 날아 사라졌다. 목격은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용으로 추정되는 괴생명체가 8월 초 랴오호강 인근의 마을에 다시 나타난 것인데요. 용이 나타나 어선 세척과 공장 건물을 파손하였으며 여기서는 열차를 뒤집어 9명을 숨지게 하였다. 기운을 차린 용이 자신을 다치게 만든 이들 혹은 마을에 복수를 한 것일까요? 이 정체불명의 동물은 그 뒤로 한 번 더 목격이 되었습니다. 용이 3번째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갈대밭에 죽은 채로 썩어 있었다. 더위로 인해 살이 모두 문드러져 용골만 남아 있었다. 용 기사를 내보낸 중국의 성경일보는 발견된 용골의 모양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의 머리는 마치 갑옷과 같은 세 판의 뼈로 둘러싸여 있었다. 등뼈의 너비는 3촌여,
척추의 양쪽에는 각각 길이가 5에서 6촌 정도 되어 보이는 갈비뼈가 붙어 있었다. 꼬리뼈는 수직 판 모양으로 총 28단이었으며 꼬리의 길이만 3장에 달했다. 용이 발견된 곳에는 발톱으로 파낸 듯한 깊은 구덩이가 있었으며 구덩이를 따라 발톱 자국이 남아있었다. 용굴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용의 힘줄도 볼 수 있었다. 성경일보는 해당 기사를 내보내며 사진까지 하나 실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4에서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괴생명체의 뼈가 찍혀 있었죠. 유독 커다란 머리에는 2개의 뿔까지 온전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사진을 포함한 용 기사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곧장 용을 보기 위해 잉커우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1934년 여름 잉커우의 기차표 값이 일시적으로 치솟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이후 용골은 잉커우 제6경찰서에 의해 수거되어 서해안 부두 근처의 공터에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일본과의 전쟁 시기였던 탓에 해당 뼈가 일본 측에 의해 훼손, 반출된 것이죠. 현재까지 그 용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괴생명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의 고문원들에 기록된 것과 같은 낭용 사건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10년간 용을 연구한 중국의 학자 마샤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을 신화라고 생각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10년간의 연구 결과로 얻은 내 결론은 용은 한때 존재했고 사람들에 의해 신격화된 희귀 동물이라는 것이다. 여러 문헌들 뿐만 아니라 사만천의 사기에도 하대에 용을 기르는 사람을 두고 어룡씨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마샤오싱은 용이 만약 신격화되었던 희귀 동물이라면 그에 따른 과장 역시 존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뇌우를 몰고 비를 내렸다는 것도 그러한 요소의 일부분이며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용이라는 동물이 좋아하는 날씨 습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죠. 개구리가 비오는 날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것인데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비늘을 가지고 있고 지느러미와 물갈퀴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며 비린내가 난다는 것으로 보아 물과 아주 친근한 동물임에는 확실해 보이죠. 어쩌면 용은 과거에 정말 존재했던 희귀하고 진귀한 동물이 아니었을까요? 태양빛 닿은 적 없는 바다 밑바닥에서 크라켄은 잠을 잔다. 꿈도 없는 태고의 잠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유서 깊은 괴물 크라켄.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두 종류 생물이며 그 크기는 작은 섬과 같았다고 전해지는 바다 괴수. 크라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180년 노르웨이의 스베레왕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언급되지 않은 물고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거대하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육지로 봐야 할 정도이다. 크라켄에 대한 기록은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사파와 민담까지 더하면 그 개수만 수백 개에 달하는데요. 주로 노르웨이와 그린란드에 기록들이 남아있으며 뉴질랜드,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신화와 전승을 찾아볼 수 있죠. 크라켄의 거대한 촉수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건 수면 위로 등장하며 일으키는 소용돌이였다. 그 괴물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바다를 뒤틀어 놓았다. 둥둥 떠다니는 섬을 조심해라. 특히 그 주변에 물고기들이 잔뜩 모여 있으며 묘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섬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것은 섬이 아니다. 과거의 뱃사람들에게 크라켄은 현실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선원들은 물론 바다 경험이 풍부한 선장들도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며 크라켄이 무서워 배에 탑승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간혹 해변가에 죽은 고래의 사체가 발견되면 크라켄의 짓이라며 수근거렸다고 하죠. 실제로 죽은 고래의 몸에 거대한 빨판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대항해 시대쯤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각종 항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화창한 날씨에 선박이 난파당하거나 항해를 떠난 배가 돌아오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라켄의 짓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수백 개가 넘는 관련 기록을 가진 크라켄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존하지 않는 환상동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크라켄이 거대한 고래 혹은 대왕 오징어를 말하는 것일 확률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며 현재도 어부들에 의해 간간히 잡히고는 하는데요. 16세기 이래로 무려 580개체가 관찰되었죠. 그중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진 것은
1969년 노르웨이 어부가 잡은 것으로 전체 길이가 약 18m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는 깊은 심해에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이유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해변으로 밀려온 죽은 사체를 본 옛사람들이 그것을 각색하고 과장하여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거기에 민담적인 성격까지 더해지며 더욱더 거대한 크기로 묘사되었다는 것인데요. 크라켄은 그저 과거 뱃사람들의 상상력과 과장에 의해 탄생한 환상 동물일까요? 놀랍게도 크라켄의 실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현대에 와서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1978년 8월 미군의 해군 호위함이었던 USS 스타인호는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물체와 충돌합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미군은 선체를 점검하였고 수중 탐사 장치 소나가 파괴되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레이더 기능을 하는 중요 부품이었기에 스타인호는 급하게 샌디에이고로 회항하게 되죠. 미군은 고래와 같은 덩치 큰 해양 생물이 선박에 부딪힌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눈으로 확인한 선체에는 굉장히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소나는 매우 두꺼운 고무로 감싸져 있어 웬만한 충격에는 흠집조차 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확인한 소나의 고무 외피는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죠. 이것은 단순한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찢겨진 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발톱들까지 박혀 있었는데요. 미 해군은 즉시 표본을 채취하여 해양생물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발톱이 대왕 오징어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왕 오징어의 촉수에는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발톱들이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발톱의 크기로 추정한 대왕 오징어의 크기가 무려 45m에 육박했던 것이죠. 앞서 말했듯 이제껏 관찰된 개체 중 가장 거대했던 대왕 오징어의 크기는 18m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경이로운 길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록의 2배를 뛰어넘는 말 그대로 크라켄이라고 불릴 만한 대왕 오징어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죠. 더군다나 선체의 부품이 찢긴 채 발톱들이 박혀있다는 것은 그것이 배를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1978년 미 해군의 해양 작전 기록 보고서 106에서 107페이지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초로 항해 중 바다 괴물에게 습격을 받은 사례가 되었다고 하죠. 일부 학자들은 먼 과거 수십 미터를 능가하는 오징어나 문어가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체동물 특성상 화석이 남지 않아 확인된 바는 없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형태의 생물이라는 것인데요. 2011년 미국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의 고생물학자 마크 맥메나이는 네바다의 화석 발굴 지점에서 이츠사이오사우루스의 화석들이 대량으로 모여있는 300m 크기의 뼈무덤을 발견합니다. 이츠사이오사우루스는 현대의 돌고래와 비슷했던 고대 어룡으로 몸 길이가 최대 2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뼈무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츠사이오사우루스를 주식으로 삼았던 상위 포식자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죠. 맥메나이는 이 무덤이 크라켄이 은신처로 활용하던 장소였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거대한 두 종류가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뼈무덤만으로 그 주인이 크라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맥메나이는 해당 지역을 추가 발굴하였고 두 종류의 부리로 발견되는 거대한 화석을 발견해내는데요. 이는 현대의 훔볼트 오징어의 부리와 그 구성 형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하죠. 이 내용은 미국 지질학회지에 실리며 크게 논란이 되었고 화제가 되면서 디스커버리 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신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다괴물 크라켄. 극심해의 밑바닥까지 관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 진실이 밝혀질까요? 이무기. 용이 되기 이전의 짐승으로 회룡, 이룡, 토룡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환상종. 이무기는 거대한 구렁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산속의 못이나 계곡에 조용히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먹구름을 띄우거나 비를 내리는 등 수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으로 때로는 인간을 이롭게 혹은 해롭게 하기도 하죠. 이무기에 대해 지역별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순 민담이나 전설이 아닌 상세한 목격담도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계곡이나 산과 밀접한 시골 마을에 집중되어 있죠. 수많은 목격담 중 유명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 제가 군인이었을 당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백골 3사단 23년대 전투지원 중대로 부대 성격상 소초가 비무장 지역 뒤의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는 8월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한바탕 큰 비가 내린 다음날 저희는 비포장 산길인 도로보수 작업을 위해 부대를 나섰습니다. 길 좌우는 모두 지뢰지대로 몇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 한번 닿지 않은 넓고 울창한 숲이었죠. 소대에서 약 2km 정도 아래로 내려간 지점에 다다른 저희는 하천을 넘어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폭은 대략 5m, 길이는 30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다리였죠. 앞서 좌우 경계병이 선행하여 지나갔고 앞쪽 인원들부터 별탈 없이 다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위치해 있었는데요. 뒤로는 5명 정도 되는 소대원들과 소대장, 후방 경계병들이 있었죠. 다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색 형체가 얼핏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바라보는 것만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공기가 달라진 듯 주변 소리가 아득히 들려오고 어지러움과 공포가 터지듯이 밀려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대한 뱀이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하천 중앙에 또아리를 틀고는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저에게 체면이라도 거는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느리게 흔들흔들 거렸는데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또렷한 시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뒤따르던 인원들이 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고는 뱀이다, 구렁이다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그것은 또아리를 풀고 서서히 하천 상류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봄이 얼마나 거대한지 또아리를 푸는 데만 정말 한참이 걸렸죠. 크기는 과장을 약간 보태서 정말 20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진동과 움직임으로 인하여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개울가의 관목들이 세차게 요동칠 정도였는데요. 자리를 피하는 듯 보였던 그것은 갑자기 근처에 미루나무를 끼고 올라가더니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이 내려다볼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저를 포함한 소대의 전 인원, 심지어 소대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무에서 내려온 그것은 빠른 속도로 헤엄쳐 사라져버렸고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88년 제대하였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꿈을 꾸고는 합니다. 이 외에도 이무기에 대한 실제 목격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된 것은 그것이 거대한 구렁이 같았다는 점, 개울이나 하천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점,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온 직후였다는 점이죠. 이무기에 대한 전설과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무관 김시민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무기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시민이 살던 백전마을 입구에는 백전천이 굽이 돌아 흘렀는데 물에 잠긴 바위 아래 굴에 큰 이무기가 하나 살았다. 이것이 틈만 나면 가축을 해치니 김시민이 활로 그것을 쏴 죽였다. 이때 이무기의 피가 며칠간 백전천을 붉게 물들였다. 사학자들은 이것이 영웅설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거나 추앙을 받는 사람을 좀 더 비범하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인데요. 백전마을, 즉 현재 상백마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무기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김시민의 영웅설화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무기에 관련된 기록은 제주도의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김영리에는 총 길이가 700m에 달하는 김영사 굴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굴을 뱀 사자를 써서 사굴이라고 부른다 하죠. 마을 동쪽에 뱀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었다. 뱀굴에는 닷섬들이 항아리만큼 굵은 큰 뱀이 살았는데 이것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휘저어버려 흉년이 들고는 했다. 이에 제주목 판관으로 부임한 서련이 창으로 뱀을 찔러 죽이고 불을 붙이니 뱀은 화염에 휩싸여 죽고 말았다. 이후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느닷없이 핏빛 비가 내렸는데 이를 맞은 서련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이무기의 복수라며 두려워하였다. 이무기를 죽였다던 서련은 1513년 제주 지역의 판관을 지낸 실제 인물인데요. 이 역시 흔한 지역 설화인 걸까요? 이무기, 용에 대한 전설은 주로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무기와 특징이 유사한 중국의 곤이 한국으로 넘어와 이무기가 되었다는 유래도 있죠. 2009년 중국의 랴오닝 성의 한 마을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던 인부가 흙 속에서 16m가 넘는
거대한 뱀을 발견한 곳인데요. 해당 사건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도 소개되었죠. 거대 뱀은 금색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닭벼슬 같은 돌기도 돋아 있었다고 합니다. 굴착기에 상처를 입어 야생동물 보호단체 직원의 응급조치 후 베이징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하죠. 뱀은 16.7m의 길이 300kg의 무게를 가졌으며 나이는 140살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크기와 수명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뱀 종류 중 그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았죠. 현대의 뱀 중 가장 큰 종류는 남미의 아나콘다와 아시아의 그물무늬 비단뱀입니다. 이 두 뱀의 평균 크기는 대략 5m 전후이며 간혹 잡히는 초대형 개체의 경우 10m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16m가 넘는 개체가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뱀이었던 티타노보아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뱀을 보았다면 정말 이무기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이러한 초대형 개체가 과거에는 더 많았던 걸까요? 이무기에 대한 전설과 기록은 그 내용과 명칭을 조금씩 달리할 뿐 아시아 전체에 폭넓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은 혹시 어떠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